여보, 잘 좀 봐요. 오늘 제 입술에 바른 루즈 색깔 예쁘지 않아요? 눈을 그렇게 부릅뜨지 말아요. 의사 선생님이 안구를 너무 심하게 굴리면 안압이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자, 가만히 입 좀 벌려봐요. 오늘 제가 특별히 이 와인 레드 색깔 루즈를 바른 건 당신을 위해서예요. 옛날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나운서가 빨간 루즈를 바르고 나오면 당신은 입을 삐죽거리며 책상을 치고 환양년이라느니 입에 피를 칠했다느니 하고 욕했잖아요. 당신은 정숙한 여자는 입술색이 옅어야 하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어야 하며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당신의 그 정숙한 여자가 여기 앉아 있네요. 옆 트임이 있는 벨벳 드레스를 입고 진한 향수를 뿌리고 은수저로 당신에게 새빨간 김치 국물을 한 방울씩 떠먹여주면서 말입니다. 자, 삼켜요. 달그락. 스테인리스 숟가락이 하얀 사기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참 듣기 좋네요. 널찍하고 차가운 이 VIP 병실에서 씩씩거리는 산소 호흡기 소리와 벽시계의 무미건조한 똑딱 소리를 제외하면 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우리가 여전히 행복한 부부라는 걸 증명하는 유일한 소리니까요. 아참, 소리가 하나 더 있었죠. 들리세요? 제가 볼륨을 좀 더 높여드릴게요. 딴딴딴, 딴딴. 호우나 카베사 선율이에요. 기억나세요? 아마 아니겠죠. 당신은 평생 텅 빈 연설문이나 부하 교사들의 아부소리, 그리고 당신이 고함치는 소리만 듣고 살았으니까요. 당신이 탱고의 그 매혹적이고 갈등하며 욕망으로 가득 찬 리듬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당신이 싸구려 딴따라 음악이라고 금지했던 바로 그 음악이 지금 제 몸에 피가 돌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라는 걸요. 한 숟가락 더 드세요. 오늘 국은 제일 매운 청양고추 가루로 끓였어요. 인상 쓰지 마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 미각이 마비돼서 자극적인 걸 먹어야 자율신경을 자극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사실 의사 선생님 때문에 맵게 끓인 건 아니에요. 당신 울라고 맵게 끓였어요. 저것 봐요. 주름진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흐르네요. 매워서 우는 거예요? 아니면 억울해서 우는 거예요? 꽤나 억울하겠죠. 위대하신 박 교장 선생님. 명문여고의 전직 교장 선생님이자 항상 꼿꼿하게 서서 지팡이로 천하를 호령하던 분이 이제 썩은 통나무처럼 납작 엎드려 당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기름 냄새 나는 마누라한테 목숨을 맡기고 있으니 말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드레스 좀 보세요. 벨벳이에요. 아주 부드럽죠. 한번 만져보실래요? 아, 깜빡했네. 당신 오른손 마비됐죠. 왼손은 링거줄에 묶여 있고요. 참 안타깝네요. 옛날에 당신 손은 셔츠 똑바로 다려. 차가 너무 뜨겁잖아. 나 죽일 셈이야. 집구석에서 밥만 축내는 여편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라며 명령할 줄만 알았지. 아내를 어루만지거나 단추를 채워줄 줄은 몰랐죠. 허리를 감싸 안고 춤추는 건 더더욱 몰랐고요. 하지만 다른 남자가 그걸 해줬어요, 여보. 그렇게 핏발선 눈으로 쳐다보지 말아요. 질투해요? 반신불수도 질투를 할 줄 아나 보네요. 걱정 말아요. 당신 안 버려요. 한국 아내의 도리, 당신이 40년 동안 저에게 주입시킨 그 현모양처 사상 때문에라도 그렇게는 못해요. 저는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몸도 닦아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하루 세끼 밥도 먹여줄 거예요. 이웃들은 박 여사는 생불이야. 남편이 알아누웠는데 불평 한마디 없이 수발 들고 갈수록 젊어진다니까 하며 칭송하겠죠. 제가 당신에게 떠먹이는 국물 한 숟가락마다 제 30년의 억울한 눈물로 간을 했다는 걸 그들은 모르겠지만요. 삼키기가 힘든가 보네요.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서 국물이 목으로 줄줄 흐르잖아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이 손수건 기억나요?
5년 전에 제가 바닥 청소하다 실수로 당신 담배꽁초 떨어뜨렸을 때 당신이 제 얼굴에 던진 거잖아요. 칠칠 맞은 여편네. 나이 먹더니 손발이 둔해 빠졌어라고 했죠. 오늘 제가 바로 그 손수건으로 당신의 지저분한 입을 닦아주고 있네요. 어때요? 오늘 김칫국 맛이 좀 색다르죠? 너무 폭 익은 신맛, 혀가 찢어질 듯한 매운맛, 그리고 조용한 복수의 짠맛이 날 거예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저한테는 이 국물이 정말 달콤해요. 그날 당신이 댄스 학원 문 앞에서 쓰러지던 순간을 봤을 때처럼 달콤하죠. 당신의 그 권력 같은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져 당신의 오만함과 함께 산산조각 나던 그 순간 말이에요. 자, 이 한 그릇 다 비우고 주무세요. 자야 힘을 내서 제가 춤추는 걸 구경하죠. 오늘 밤에는 당신이 좋아하는 그 촌스러운 국화무늬 잠옷 안 입을 거예요. 이 빨간 드레스 그대로 입을 거예요. 탱고 음악을 틀고 당신 침대 발치에서 혼자 춤을 추울 거예요. 강 선생님이 가르쳐준 회전을 할 거예요. 날카로운 발차기와 도발적인 엉덩이 흔들기를 보여줄 거예요. 당신이 저의 유일한 관객이 되는 거예요, 박 선생님. 도중에 자리를 뜨지도 않고 무엇보다 다시는 입을 열어 저를 비난할 수 없는 아주 충실한 관객 말이에요. 자, 하세요. 왜 그렇게 떠세요? 무서워요? 아니면 후회되세요? 늦었어요, 여보. 우리 연극은 이제 막 절정을 향해 가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이에요. 당신이 제가 끓인 국에서 유통기한 지난 여자 냄새가 난다고 타박했던 그날부터요. 만약 시간을 6개월 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이선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빨간 루즈도 벨벳 드레스도 그리고 단단한 빌랑 열매를 자르는 칼처럼 날카로운 눈빛도 없는 여자를 말입니다. 그때 저는 그림자였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반짝이는 가구들 빼고는 주인인 저 자신조차 먼지 취급받는 이 150제곱미터짜리 고급 아파트에서 숨죽여 움직이는 회색빛 그림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은퇴한 남편을 젖은 낙엽처럼 바닥에 딱 달라붙어 쓸리지도 않는 쓰레기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제 남편 박 선생님은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청동으로 만든 동상이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하고 무거운 동상이 거실 한가운데 버티고 앉아 독재적인 침묵과 바닥을 쿵쿵 찍어대는 지팡이로 자신의 작은 왕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제 생체 시계가 1초의 오차도 없이 울립니다. 10년 동안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더블 침대에서 살금살금 빠져나옵니다. 남편은 등을 돌린 채 마치 낡은 기계가 억지로 돌아가는 듯한 엔진 소리를 내며 코를 골고 있습니다. 하루의 첫 번째 임무는 양말 다림질입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양말입니다. 평생 체면을 위해 살아온 전직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인 박 씨는 구겨진 양말을 신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고작 침실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베란다로 화분에 물 주러 가는 게 전부이면서도 그의 하얀 양말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주름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치익, 치익. 고요한 새벽에 울리는 스팀 다리미 소리가 제 한숨 소리처럼 처량하게 들립니다. 저는 옷감의 주름 하나하나를 정성껏 펴니다. 작은 주름이라도 하나 보이면 그는 지팡이로 제 다리를 톡 칩니다. 아프지는 않지만 끔찍한 모욕감을 주는 행동입니다.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양말 하나 제대로 못 다리면서 이 집구석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래? 그 다음은 아침 식사입니다. 한국에는 은퇴한 남편들을 부르는 아주 무서운 단어가 있습니다. 삼식이. 하루 세 끼를 집에서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는 놈이라는 뜻입니다. 남편은 아주 전형적인 삼식이인데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까탈스러운 삼식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뜨거운 국과 찰진 밥, 그리고 최소한 5가지 밑반찬이 있어야 합니다. 점심에는 국수나 냉면 같은 면 요리여야 하고, 저녁에는 매번 새로운 메인 요리가 나오는 성대한 식탁이어야 합니다. 그날 점심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7월의 더위가 불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갈비탕을 끓이느라 2시간 동안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비 오듯 쏟아지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 속옷을 적셨습니다.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었습니다. 3일 동안 갈아입지 못한 헐렁한 꽃무늬 몸빼 바지에 소고기 기름 냄새가 배어들었습니다. 여보, 식사하세요. 제가 밥상을 참나무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뉴스는 정통성이 없다며 싫어해서 꼭 종이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접고 돋보기를 벗더니 마치 수라상 받는 왕처럼 느릿느릿 식탁으로 걸어왔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아내가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술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선생님의 채점을 기다리는 여학생처럼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오늘은 짤까? 싱거울까? 고기는 충분히 부드러울까? 그가 꿀꺽 삼켰습니다.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오늘 국은? 그가 말을 멈추고 젓가락으로 무 한 조각을 집어 불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썰어 놓은 게 들쑥날쑥해. 이건 두껍고 이건 얇잖아. 발로 썰었어. 칼이 좀 무뎌서. 핑계는. 서툰 목수가 연장 탓한다더니. 그가 코웃음을 치며 다시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의자를 당겨 같이 앉으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가 손대지 않은 생선 대가리나 남은 밥을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박 씨가 갑자기 수저를 멈추더니 마치 더러운 똥파리라도 쫓아내듯 코앞에서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이선자 씨. 네? 당신 나한테서 좀 떨어져 앉을 수 없어? 제가 멈칫하며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왜 그래요? 남편이 혐오감을 감추지 않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몸에서 냄새가 너무 심해. 온통 기름 냄새, 파, 마늘 냄새, 액젓 냄새. 다 섞여서 꼭 상한 오이지 냄새가 나. 밥상머리에 앉기 전에 좀 씻을 줄 몰라? 당신 냄새 때문에 밥맛이 뚝 떨어지잖아. 그 말은 찌는 듯한 여름 오후에 제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 옷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네, 낡았고 국물이 좀 튀어 얼룩졌습니다. 소매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정말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희생의 냄새가 아닙니까? 에어컨도 없는 부엌에서 당신에게 영양가 있는 갈비탕을 먹이려고 2시간이나 씨름한 냄새가 아닙니까? 왜 그게 당신 눈에는 역겨운 오물 냄새로 비치는 겁니까? 죄송해요. 거실 가서 먹을게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제 밥그릇을 들고 도망치듯 거실로 나가 낮은 차 탁재 쪼그리고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밥그릇에 떨어진 눈물이 짰습니다. 저쪽 식탁에서는 박 씨가 태연하게 갈비탕을 즐기고 있었고 후루룩거리며 만족스럽게 국물 마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제 공로를 먹고 제 청춘을 먹으면서도 제 땀 냄새는 혐오했습니다. 그날 오후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끝내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큰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반짝이는 거울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있는 건 누구입니까? 62살이지만 칠수는 되어 보이는 노파가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는 시장에서 산 싸구려 플라스틱 집게 핀으로 대충 틀어 올렸습니다. 얼굴색은 칙칙하고 모공은 넓어졌으며 비싼 선크림을 아끼느라
햇볕에 그을린 기미와 검버섯이 가득했습니다. 처녀 시절 당신에게 학처럼 가냘프다고 칭찬받던 제 몸은 이제 뚱뚱하고 축 처져 있었습니다. 배는 2번의 출산과 남편과 자식이 남긴 음식을 허겁지겁 먹어치운 탓에 뱃살로 가득했습니다.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손톱은 짧게 깎였고 손톱 밑에는 아직 씻겨 나가지 않은 시금치 물이 검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선자, 너 죽은 거니? 거울 속에 저에게 물었습니다. 문학 선생님을 꿈꾸었고 머리에 꽃 꽂는 걸 좋아했던 이선자라는 여자는 죽었습니다. 이제 철수 엄마, 아니면 박신의 가정부만 남았습니다. 저는 부엌의 영희 속으로, 기름 튀는 소리 속으로, 남편의 고함 소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왼쪽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치고 띄엄띄엄 뛰었습니다. 저 밖에 앉아 신문을 읽는 왕을 모시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머릿속에서 소리 없는 비명이 울렸습니다. 이렇게 시들어가다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기름 냄새 난다고 구박받으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향기가 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귀신 쫓듯 손을 휘저으며 대하는 게 아니라 소중하게 바라봐 주기를 원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온통 회색, 갈색, 검은색뿐이었습니다. 박 씨가 제 나이에 맞다며 골라준 점잖은 옷들이었습니다. 나이 먹고 알록달록하게 입으면 사람들이 미웃어. 늙어서 주책 부리지 마.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옷장 문을 쾅 닫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아까 그 가스레인지 불보다 더 뜨거운 반항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부엌 구석에 쌀독이 생각났습니다. 하얀 쌀 아래 검은 비닐봉지가 있었습니다. 저의 비자금이었습니다. 장 보고 남은 돈, 아들이 생일날 몰래 쥐어준 돈을 거기에 숨겨두었습니다. 다가오는 결혼기념일에 남편에게 발 마사지기를 사주려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발 마사지기는 영원히 세상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 차가운 쌀독 깊숙이 손을 찔러 넣었습니다. 쌀알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며 거친 피부를 스쳤습니다. 검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꽤 묵직했습니다. 돈뭉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갈 것입니다. 남편은 마음 수양을 하고 덜렁대는 성격을 고치라며 서예 교실에 등록하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원하는 곳으로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저만의 향기를 찾으러 갈 것입니다.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다시 빗고 낡은 헝겊 신발을 신었습니다. 나가기 전 소파에 동상처럼 앉아있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저 학원 등록하러 다녀올게요. 제가 거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래, 가봐. 5시 전에는 들어와서 밥해. 오늘 저녁은 고등어 무조림 먹고 싶으니까. 뼈가 으스러지게 푹 졸여.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명령했습니다. 알겠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탁하는 소리와 함께 가부장적인 냄새로 숨막히던 공간을 등 뒤로 가두었습니다. 거리로 나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먼지와 매연이 가득했지만 저에게는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오늘 오후의 외출이 저를 먹물 냄새나는 서예 교실이 아니라 진한 남자 향수 냄새와 쿵짝거리는 음악, 그리고 운명의 빨간 하이힐이 있는 곳으로 이끌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구민회관은 집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에 있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에는 즐거운 노후, 건강한 삶 같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묵직한 비자금이 든 낡은 인조 가죽 가방을 움켜쥐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심장이 도둑질하는 사람처럼 뛰었습니다.
목표는 3색 2호 서의 교실이었습니다. 그곳은 남편이 가라고 한 곳이었습니다. 글씨 쓰는 법 좀 배워서 마음 좀 가라앉혀. 글씨가 지렁이 기어가는 것 같아서 내 연금 대신 받아올 때마다 내가 다 창피해 죽겠어. 관절염이 있는 다리로 헐떡이며 3층까지 올라갔습니다. 3색 2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에 A4 용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예반 정원 마감. 다음 학기에 등록해주세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실망해야 마땅했습니다. 남편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해 걱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가슴속에서 비눗방울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자리가 없답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하늘이 제가 그 시커먼 먹물을 묻히는 걸 원치 않나 봅니다. 저는 먹물 냄새가 싫습니다. 20년 동안 시어머니께 다려드렸던 한약 냄새가 생각나서 역겨웠습니다. 돌아가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복도 저편 끝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짝 쿵짝. 음악 소리였습니다. 늘 듣던 구슬픈 가야금 소리나 졸린 대금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활기차고 강렬하며 뚝뚝 끊어지는 불꽃 같은 리듬이었습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의 혹은 도망치고 있는 사람의 심장 박동소리 같았습니다. 제 다리가 홀린 듯 저절로 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3부지 5호 댄스 스포츠 동호회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눈을 대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상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방이 거울로 된 벽은 따뜻한 조명을 반사하고 있었고 바닥은 반질반질했습니다. 그 마룻바닥 한가운데서 저와 비슷한 연배에 심지어 더 나이 든 여자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저와 달랐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고 종아리를 드러냈습니다. 뾰족한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빨간 루즈를 바르고 눈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도 봄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의 선두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강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그 남자의 이름을 몰랐지만 첫인상은 강렬했습니다. 이 남자 너무나 난잡하다. 55살쯤 되어 보였지만 멀리서 보면 40처럼 보였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검은 머리는 예술가처럼 뒤로 빗어 넘겼습니다. 그는 검은색 실크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세상에 단추를 2개나 풀어 헤쳤습니다. 조명 아래서 번들거리는 가슴 피부가 언뜻언뜻 보였습니다. 정장 바지는 긴 다리와 탄탄한 엉덩이에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표범처럼 유연하게 움직였습니다. 뚱뚱한 아주머니 수강생의 손을 잡고 한 바퀴 돌린 다음 능숙하게 그녀의 허리를 받쳐 안았습니다. 좋아요. 골반을 더 세게 튕기세요. 마음속의 불꽃을 터뜨리세요, 누님들. 나이 먹었다고 몸까지 굳게 두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따뜻했으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백조 떼를 훔쳐보는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흑빛 낡은 옷을 만지작거리며 기름 냄새 쩌는 할망구가 훔쳐보는 걸 들키기 전에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 누님? 등 뒤에서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쏘스라치게 놀라 하마터면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확 뒤돌아보니 강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언제 왔는지 모르게 바람처럼 문가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서니 그에게서 나는 향기가 맡아졌습니다. 먹물 냄새도 박 씨의 파스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진한 남성용 샤넬 향수와 약간의 땀 냄새가 섞인 냄새였습니다. 파마늘 냄새에만 익숙했던 제 코를 강하게 자극해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 방을 잘못 찾았어요. 제가 더듬거리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잘못 찾긴요. 강 선생님이 잇몸을 드러내며 웃었는데 꽤 매력적이었습니다. 그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박 씨의 경멸 어린 시선이 아니라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마치 잠재력 있는 상품을 보듯이 말입니다. 그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고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춤 배우러 오신 거 맞죠? 아니요. 서예 배우러 왔는데 자리가 없어서요. 서예라고요? 강 선생님이 복도가 울리도록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농담하시는 거죠? 누님 같은 몸매를 가진 분이 꼼짝 않고 앉아서 글씨나 쓰는 건 재능 낭비예요. 저는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같은 몸매요? 강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허공에 손으로 곡선을 그리며 제 몸매를 흉내냈습니다. 그냥 보면 좀 통통해 보일지 몰라도 저는 전문가라서 딱 보면 압니다. 골반 라인이 예술이에요. 골반이 넓고 엉덩이가 풍만하잖아요. 탱고를 위해 태어난 몸매예요, 누님. 누님이 골반 한번 흔들면 젊은 애들이 질투나서 눈 돌아갈걸요. 그의 말은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골반 라인이 예술이라니. 평생 박 씨에게 엉덩이가 소쿠리만 하다느니 오리처럼 뒤뚱거린다느니 하는 소리만 들었는데 2번이나 아이를 낳아 망가진 이 엉덩이를 예술이라고 칭찬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선생님 농담도 참. 저는 늙어서 몸이 굳었어요. 늙긴 뭐가 늙어요. 강 선생님이 콧구멍이 보일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비밀을 공유하듯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마음이 늙으면 몸도 늙는 거예요. 이 다리 좀 보세요. 그가 제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왜 이 예쁜 다리를 촌스러운 바지 속에 감추고 계세요? 하이힐 한번 신어보세요. 여왕이 된 기분일 거예요. 그러더니 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제 손목을 잡고 연습실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무심한 듯하지만 힘 있는 손길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신발장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알록달록한 댄스화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큐빅이 박힌 7cm 굽에 빨간 구두를 집어들었습니다. 240 맞죠? 발이 날씬해서 딱 240이겠네.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에. 남자가 내 발 앞에 무릎을 꿇다니. 박 씨는 프러포즈 할 때조차 무릎 꿇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높은 곳에 앉아 있었고 저는 바닥에 무릎 꿇고 그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기 나는 낯선 남자가 한쪽 무릎을 꿇고 제 갈라진 발뒤꿈치를 들어 올려 낡은 헝겊 신발을 벗기고 빨간 하이힐을 신겨주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여왕님. 저는 떨면서 일어났습니다. 구두는 꽉 끼었고 높은 굽 때문에 비틀거렸습니다. 앞으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단단한 팔이 제 허리를 받쳤습니다. 자, 보세요. 저한테 의지하셔야 해요. 탱고는 믿음입니다. 몸을 뒤로 젖히세요. 제가 받쳐드릴게요. 단추 풀린 그의 가슴에 제 몸이 닿는 순간 등골에 전기가 흘렀습니다. 뜨거운 남자의 살 냄새가 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묻어두었던 죄책감 섞인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빨간 구두를 신고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보리 발그레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이선자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여자가 깨어난 것입니까? 수강료가 얼마예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신발 포함해서 3개월에 30만 원입니다. 강 선생님이 승리감에 찬 눈빛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30만 원. 제가 가져온 비자금과 정확히 일치하는 액수였습니다. 박 씨에게 발 마사지기를 사주려고 했던 돈이었습니다. 아침에 찌푸리고 있던 박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역겨워하던 기름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 발에서 빛나는 빨간 구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방에 손을 넣어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쌀 냄새와 멸치 냄새가 밴 돈뭉치를 꺼냈습니다. 등록할게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며 돈뭉치를 강 선생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대신 비밀 지켜주셔야 해요. 남편이 엄한 사람이라서요. 강 선생님은 멸치 냄새가 배어있는 돈을 아무렇지 않게 받으며 윙크했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비밀 하나씩은 있어요, 누님. 지치지 않는 다리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수업 때 이름은 로즈로 하죠. 본명 쓰면 재미없잖아요. 로즈, 제가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장미. 정말 고급스럽고 여성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통금시간 5분 전인 4시 55분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헝겊 신발은 신발장에 넣고 산 구두는 쌀독 깊숙이 숨겼습니다. 왔어? 서에 등록했어? 박 씨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물었습니다. 심장이 조여들었지만 입에서는 첫 번째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네, 했어요. 선생님이 손이 굳어서 연습 많이 해야겠대요. 흥, 그럴 줄 알았어. 얼른 가서 밥 해. 고등어 조림은?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을 써는 칼질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쿵짝거리는 음악 소리가 맴돌았고 실내화를 신은 발은 마치 빨간 하이힐을 신고 까치발을 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가정주부 이선자의 반란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주 화, 목, 토요일 오후마다 이선자는 죽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연습실에 불타는 여인 로즈만이 살아있었습니다. 시장에 가는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파 한 단도 깎고 멸치도 들었다 놨다 하며 고르던 제가 이제는 대충 샀습니다. 시든 채소면 어떻고 작은 생선이면 어떻습니까? 빠르면 그만이지. 그래야 백화점 구석진 곳에 있는 속옷 매장으로 달려갈 수 있으니까요. 평생 베이지색이나 흰색 면 팬티, 배꼽까지 올라오는 헐렁하고 튼튼해서 세탁기에 막 돌려도 되는 것만 입었습니다. 박 씨는 그걸 가정주부의 작업복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손은 얇고 작은 레이스 속옷을 떨면서 만지고 있었습니다. 와인색, 신비로운 검은색. 아가씨, 이거 입으면 따갑지 않아? 제가 얼굴을 붉히며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젊은 점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사모님. 고급 실크 레이스라 안 그래요. 입으면 남편분이 아주 좋아하실걸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주세요. 안 보이게 잘 싸줘요. 신문지로 2번 싸줘요. 저는 속옷 꾸러미를 장바구니 밑바닥에 숨기고 그 위에 무와 양파를 덮었습니다. 욕망과 생활고의 우스꽝스러운 조합이었습니다. 댄스 교실에서 할머니 옷을 벗어 던지고 플레어 스커트와 새 레이스 속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설었습니다. 뱃살은 좀 들어가 보였고 엉덩이는 더 빵빵해 보였습니다. 그때 강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어서 와요, 로즈. 오늘 향기 좋은데요. 그는 더 이상 저를 누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그 호칭의 소주를 마신 것보다 더 취했습니다. 넘실 때는 탱고 음악 속에서 고개를 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강 선생님이 가르쳤습니다. 탱고에서 여자는 발을 보려고 고개를 숙이면 안 돼요. 파트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봐야 해요. 도도하게 굴어요. 그가 제 허리에 뜨거운 손을 얹었습니다. 어설프게 잡는 게 아니라 소유하듯 꽉 움켜쥐었습니다. 우리 몸이 밀착되었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이 느껴졌고 세상에
그가 리드할 때 허벅지 근육의 움직임까지 느껴졌습니다. 제 땀과 그의 땀이 섞였습니다. 진하고 비릿하며 육감적인 냄새였습니다. 너무 가벼워요. 강 선생님이 몸을 뒤로 젖히는 동작을 할 때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숨결이 목덜미를 간지럽혔습니다. 로즈를 얻은 남자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요. 어쩜 이렇게 부드럽고 달콤하죠. 눈을 감고 그 달콤한 거짓말을 즐겼습니다. 집에서 박 씨는 저보고 맷돌처럼 무겁다느니 코끼리처럼 쿵쿵거린다느니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깃털이었습니다. 소중하게 다루어지고 이끌렸습니다. 가끔 강 선생님의 손이 허리 아래로 미끄러져 풍만한 엉덩이에 닿을 때가 있었습니다. 놀라서 밀어내려 하면 그는 저를 더 끌어당겼습니다. 긴장 풀어요, 로즈. 힘 빼요. 몸을 자유롭게 놔둬요. 저는 힘을 뺐습니다. 설거지도 공과금 걱정도 없는 열정과 애무만이 존재하는 세상으로 그 남자가 저를 이끌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5시를 알리는 벽시계 종소리가 사망 선고처럼 울렸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다시 이선자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대충 세수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산 싸구려 제스민 향수를 손목에 뿌려 남자 땀 냄새를 덮은 뒤 박 씨의 개코가 무서워 항균 비누로 다시 씻어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장바구니를 든 채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차갑고 답답한 집안 공기가 덮쳤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딱딱한 등을 보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10분 늦었어. 그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기억 니은 배우는 게 뭐 그리 오래 걸려? 또 동네 아줌마들이랑 수다 떨다 왔어? 아니요. 오늘 선생님이 새로 긋기를 가르쳐 주셨는데 너무 어려워서요. 거짓말이 더 매끄럽게 나왔지만 심장은 여전히 탱고 리듬에 맞춰 뛰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부엌에 없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빙글빙글 도는 턴과 강 선생님의 눈웃음과 함께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손으로는 빠를 썰었지만 발은 1, 2, 3, 1, 2, 3 박자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손으로는 간을 맞추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허리에 닿았던 뜨거운 손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국에 사단이 났습니다. 콩나물국을 끓였습니다. 원래는 맑고 담백해야 하는 국입니다. 하지만 춤의 열정에 취해 저도 모르게 고춧가루를 한 숟가락 듬뿍 넣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다진 마늘 한 숟가락과 후추까지 넣었습니다. 진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터트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감정처럼 말입니다.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벌건 국물이 김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앉아 국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그가 숟가락으로 휘휘 저었습니다. 나를 고춧가루로 죽일 셈이야? 왜 이렇게 시뻘게? 하. 그게. 제가 움찔했습니다. 요새 날씨가 좀 쌀쌀해서 당신 몸 좀 녹이고 혈액순환 좀 되라고 맵게 끓였어요. 박 씨가 흥하고 콧방귀를 뀌더니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후루룩, 콜록콜록. 그가 살에 들려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식탁을 콱 내리치자 국물이 튀었습니다. 미쳤어. 이걸 어떻게 먹어? 남편 죽이고 딴 놈이랑 도망가려고 작정했어? 무심코 던진 그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딴 놈이랑 도망간다니. 찔려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섭섭한 말씀. 실수로 좀 많이 넣어서 그래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닦으며 둘러댔습니다. 박 씨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화내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낯선 냄새를 맡은 맹수처럼 무서운 침묵이었습니다. 그가 킁킁거렸습니다. 근데 오늘 당신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몸이 굳었습니다. 무슨 냄새? 향수 다 씻어냈는데? 강 선생님 땀 냄새가 머리카락에 남았나? 무슨 냄새요? 기름 냄새가 아니야. 박 씨가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분 냄새? 서예 배우러 가면서 분칠했어? 깜짝 놀라 입을 닦았습니다. 아차. 수업 때 강 선생님이 입술이 너무 창백하다고 해서 색깔 있는 립밤을 살짝 발랐는데 깜빡하고 안 지웠나 봅니다. 아니에요. 김치 먹어서 묻었나 보죠. 제가 딱 잡아떼며 서둘러 국그릇을 치웠습니다. 다시 끓여올게요. 잠깐만요. 부엌으로 도망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제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무시하는 눈빛이 아니라 다른 색깔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둡고 탐색하는 눈빛. 이 집의 가짜 평화가 곧 깨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탱고는 이미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었고 빨간 구두는 매일 밤 꿈속에서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그 목요일 오후,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서울을 덮쳤습니다. 지나가다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다가올 겨울의 입김을 머금은 차갑고 끈질긴 비였습니다. 빗방울이 연습실 유리창을 때리며 하얀 물에 장막을 쳐서 안과 밖의 잔인한 현실을 갈라놓았습니다. 오늘 교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이 다니던 할머니들은 비 때문에 아프거나 손주를 데리러 가야 해서 결석했습니다. 저, 로즈와 강 선생님 뿐이었습니다. 집에 가야 했습니다. 주부 이선자의 이성이 베란다에 널어놓은 빨래를 걷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로즈의 다리는 반질반질한 마룻바닥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너무 조용하네요. 강 선생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블루투스 스피커로 다가가 곡을 바꿨습니다. 라 쿰파르시타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애절하고 강렬하며 비극적인 곡이었습니다. 한 곡 제대로 쳐볼래요? 우리 둘이서만요. 강 선생님이 뒤돌아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중충한 비 오는 오후, 그의 눈빛은 더 깊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침을 삼키고 떨리는 손을 그의 따뜻한 손바닥 위에 얹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딱 한 곡만이에요. 저 가서 밥 해야 돼요. 밥 생각은 잊어요, 로즈. 그 가부장적인 남편도 잊어요. 지금 이 세상엔 당신과 나뿐이에요. 그가 저를 확 끌어당겼습니다. 퍽. 천둥이 치더니 순식간에 건물 전체가 정전되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꺼졌습니다. 방은 비에 젖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회색빛만 남아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공간이 갑자기 좁아지고 밀도가 높아진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려 배터리로 돌아가는 스피커 소리를 덮어버릴 듯 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도덕의 경계선이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 선생님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팔에 힘을 주어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화로처럼 뜨겁게 달아오른 그의 몸이 제 몸에 밀착되었습니다. 얇은 셔츠 너머로 쿵쿵 뛰는 그의 단단한 가슴이 긴장으로 부풀어 오른 제 가슴에 비벼지는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슬로우, 슬로우, 퀵, 퀵, 슬로우.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연습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의 추격전이었습니다. 강 선생님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저를 회전시켰습니다. 머리핀이 풀리면서 머리카락이 드러난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의 남성적인 향수 냄새가 저를 감싸고 마취시켰습니다. 로즈, 그거 알아요? 그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예민한 귓바퀴에 닿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만난 여자 중 가장 매혹적이에요. 당신의 그 절제미는 마치 분출을 기다리는 휴화산 같아요. 내가 그걸 깨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가 딥동작에서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는 제 허리를 받친 채 얼굴을 제 얼굴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희미한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적나라한 욕망으로 번들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서서히 제 입술로 다가왔습니다. 한 뼘, 그리고 손가락 하나 강력. 심장이 전쟁터의 북소리처럼 뛰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찌푸린 남편의 얼굴은 희미해지고 10년 넘게 감정의 굶주림에 시달려온 여자가 갈구하는 사랑과 애무에 대한 욕망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죄스러운 입맞춤을 기다리며 입술을 살짝 벌렸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싶었습니다. 배신하고 싶었습니다. 죽기 전에 딱 한 번이라도 금단의 열매가 주는 단맛을 보고 싶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져 끈적하게 무르익은 낭만적인 분위기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천둥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휴대전화 벨소리였습니다. 군대 기상 나팔 소리였습니다. 남편이 직접 제 전화기에 설정해두고 귀먹어서 전화 못 받지 말고 똑바로 들으라며 절대 바꾸지 못하게 했던 그 벨소리였습니다. 저는 감전된 사람처럼 쏘스라치게 놀라며 강 선생님을 확 밀쳐냈습니다. 가방 속에서 휴대전화 화면이 어둠을 밝히며 켜졌고 위협적인 두 글자가 커다랗게 떴습니다. 남편, 교장. 그 이름은 막 피어오르던 욕망의 불꽃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잔혹한 현실이 닥쳐왔습니다. 저는 매혹적인 로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직 교장 박 씨의 아내 이선자였고 지금 이 시간 고등어 조림을 하러 집에 있어야 할 여자였습니다. 저 가봐야 해요. 저는 허둥지둥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지금 강 선생님의 눈을 쳐다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분명 김이 빠져서 어이없어 하고 있을 테니까요. 로즈. 비가 많이 와요. 강 선생님이 뒤에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인사건 현장에서 도망치는 범죄자처럼 연습실을 뛰쳐나와 계단을 내달렸습니다. 신발 갈아 신는 것조차 잊은 채 빨간 하이힐을 신고 딱딱한 바닥을 또각거리며 서울의 회색빛 빗속으로 곧장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비참한 꼴이 되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습니다. 플레어 스커트는 허벅지에 달라붙었고 빨간 구두는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얼굴에 딱 붙어 있었고 더 최악인 것은 아까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 얼굴이 여전히 붉게 달아올라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도 심장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입술에 번진 루즈 자국을 닦아냈습니다. 덜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캄캄했습니다. 남편은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실 구석의 1인용 소파에 앉아 창문을 등지고 있었는데 가로등 불빛을 역광으로 받아 그림자가 져 있었습니다. 시커멓고 거대하며 위협적인 그림자였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금속끼리 부딪히는 소리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평소처럼 고래고래 소 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신문하는 판사의 낮고 무서운 목소리였습니다. 서에 배우러 갔다가 시장 들러서 생선 샀는데 비가 와서 저는 추위와 공포로 이를 딱딱 부딪히며 더듬거렸습니다. 서에?
남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쿵 하고 지팡이를 바닥에 짚더니 한 걸음 한 걸음 느릿느릿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제 주위를 한 바퀴 돌더니 그 예민한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비라고? 그래, 비가 왔지. 그가 중얼거거리더니 제 코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서예 배우고 옷 옆였네. 몸이 왜 이렇게 불덩이 같아? 숨소리는 마라톤이라도 뛴 것처럼 거칠고? 그건 비 피하느라 뛰어서. 뛰어서? 그가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 몸에서 낯선 냄새가 나지? 그가 제 목덜미에 코를 갖다 댔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몸을 잔뜩 움츠렸습니다. 강 선생님의 향수 냄새. 세상에, 빗물에도 씻겨 나가지 않았단 말입니까? 이 냄새는 비 냄새가 아니야. 생선 비린내도 아니고. 남편이 눈을 가늘게 뜨고 제 옷깃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톡 쏘는 냄새야. 사내놈 냄새 같군. 그것도 싸구려 겉멋든 놈 냄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정확히 맞췄습니다. 가부장적인 남자의 소유욕과 의심 본능은 무서울 정도로 예리했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소리를 꽥 질러 두려움을 감췄습니다. 무슨 놈의 남자가 있다고 그래요? 나같이 다 늙은 할망구를 누가 쳐다본다고. 당신 노망 들어서 헛것 상상하지 마요. 저는 그를 밀치고 욕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씻을 거예요. 추워 죽겠네. 욕실 문을 잠그고 문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아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였습니다. 안전한 걸까요? 아니요. 문 밖에서 남편이 왔다 갔다 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을 여닫는 달그락 소리. 그가 제 가방을 뒤지고 있습니다. 비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갈아 신지 못한 낡은 헝겊 신발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휴대전화가 있습니다. 강 선생님의 문자는 다 지웠지만 방금 걸려온 부재중 전화 기록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비밀번호. 이 여편네가 감히 비밀번호를 걸어? 밖에서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행입니다. 어제 강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비밀번호를 걸어두길 잘했습니다. 누님도 사생활이 있어야죠, 로즈. 고마워요, 강 선생님. 이선자. 당장 나와. 남편이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왜 전화기에 암호를 걸었어? 나한테 뭘 숨기는 거야? 문 열어. 씻고 있잖아요. 당신 미쳤어요? 나가서 열어줄게요. 저는 샤워기 물을 세게 틀어 고함 소리를 덮으며 소리쳤습니다.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내렸지만 속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압니다. 남편은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의심은 동나무처럼 자라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무해한 늙은 아내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 저는 용의자입니다. 잠재적 배신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성격을 압니다. 그는 땡땡이 치고 연애질하는 학생들을 수백 명이나 잡아낸 전직 교장입니다. 수사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날, 금요일이었습니다. 댄스 교실은 오후 3시에 주말 교류회가 있었습니다. 가야 할까요? 이성은 말했습니다. 가지마. 위험해. 늙은 구렁이가 노리고 있어. 하지만 어둠 속에서의 키스를 맛볼 뻔했던 그 심장은 소리쳤습니다. 가버려. 선자야. 너 곧 늙어 죽어.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그리고 저는 심장을 택했습니다. 그 멍청한 선택은 다음 날 비비린내 나는 비극. 아니 눈물과 운명의 장난으로 점철된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누워 눈을 부릅뜨고 천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에 다녀오니 그가 낡은 선글라스를 닦으며 중절모를 써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디 가요? 제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퇴직 교원 모임에 가. 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소에는 그 늙은이 들 모임 질색하더니 웬일입니까?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아들 잘 되라고 절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올게요. 한 집에 사는 두 거짓말쟁이는 같은 점심상을 마주하고 앉았지만 마음은 전쟁터의 양끝에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살금살금 집을 나와 미행을 피하려고 버스 대신 택시를 탔습니다. 구민회관에 도착해 서둘러 빨간 드레스로 갈아입고 루즈를 바르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어젯밤의 긴장감을 다 잊고 싶었습니다. 춤추고 싶었습니다. 연습실에 들어서자 경쾌한 음악 소리가 저를 반겼습니다. 멀리서 강 선생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길 건너편 전봇대 뒤에 긴 코트를 입고 중절모를 눌렀어. 얼굴을 반쯤 가린 남자가 지팡이를 짚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자신의 절에 간 아내가 그 타락한 소굴로 걸어 들어가는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 교장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분노는 제 꿈같은 세상을 박살내기 위해 폭발의 순간만을 기다리며 응축되고 있었습니다. 탱고 플라멩코 음악이 초원 위의 말 발굽소리처럼 빠르고 거칠게 울려 퍼졌습니다. 연습실 안에서 로즈는 강 선생님의 폼에 안겨 춤에 취해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춤을 췄습니다. 가부장적인 남편을 속였다는 죄책감 섞인 짜릿함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이것이 마지막 자유가 될 것이라는 예감 때문이었는지 모릅니다. 좋아요, 로즈. 골반을 더 튕겨요. 내 눈을 봐요. 강 선생님이 이마에 땀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은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 빨간 벨벳 드레스가 만개한 꽃처럼 활짝 펼쳐졌습니다. 피가 펄펄 끓어올랐습니다. 62세 할머니라는 사실도 잊었습니다. 왕실 무도회에서 춤추는 20살 처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미끄러운 마룻바닥 위에서 5초 동작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절정에 이르러 강 선생님이 딥동작을 시도했습니다. 그가 제 허리를 받쳤고 저는 뒤로 몸을 젖혔습니다. 목은 뒤로 꺾였고 머리카락이 바닥에 닿을 듯 쏟아졌습니다. 그 거꾸로 된 자세에서 저의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제 시선이 우연히 건물 전면의 커다란 통유리창을 훑었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빗물이 흐르는 유리창 밖에 너무나 익숙해서 소름 끼치는 얼굴 하나가 딱 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중절모는 바람에 날아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벗겨진 머리에 듬성듬성한 머리카락이 비에 젖어 두피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퍼렇게 질려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부릅뜬 눈은 튀어나올 듯했고 불타는 숯덩이처럼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낯선 남자의 폼에 안겨 가슴골을 드러내고 맨다리를 내놓은 채 놀아나는 아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악! 저는 비명을 지르며 강 선생님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쿵 하고 넘어졌습니다. 왜 그래요, 로즈? 발 삐었어요. 강 선생님이 기겁하며 굽어보았습니다. 남편? 제 남편이. 제가 더듬거리며 유리창 밖을 가리켰습니다. 강 선생님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유리창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공간에 비만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요? 헛것을 본 거 아니에요?
강 선생님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닙니다. 헛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눈빛, 그 증오심.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제가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빨리 사라졌을까요? 갑자기 밖에 복도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응급 환자예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119 불러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불길한 예감이 젖은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어제의 빗물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픈 것도 잊고 벌떡 일어나 맨발로 연습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문화센터 현관 앞에 사람들이 쓰러진 남자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파를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축축한 타일 바닥에 대자로 뻗어 있었습니다. 한쪽 얼굴은 더러운 빗물 웅덩이에 채어 박혀 있었습니다. 오른손은 여전히 권력의 상징인 지팡이를 꽉 쥐고 있었지만 지금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동공이 풀려 회색빛 하늘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입계는 거품이 물려 있었고 입이 한쪽으로 흉하게 돌아가 의미 없는 소리를 운걸거리고 있었습니다. 아, 저, 화, 냥, 연, 여보. 저는 털썩 주저앉아 빗물에 젖은 그의 머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왜 이래요? 정신 차려요, 여보.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 그의 눈에서 마지막 빛이 번득였습니다. 맹수가 이빨이 뽑힐 때 느꼈을 무력감과 함께 뼈에 사무치는 증오의 눈빛이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빗줄기를 찢었습니다. 저는 구급차에 타서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울었습니다. 무서워서 울었고 후회되어서 울었습니다. 나 때문일까요? 내가 난잡하게 춤추는 꼴을 보고 화병이 나서 심장마비가 온 걸까요? 내가 탱고로 남편을 죽인 걸까요? 평생 명예를 지키며 살아온 그가 결국 춤바람난 소굴 앞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쓰러졌습니다. 운명은 참으로 짓궂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러 제 몸에 남은 향수 냄새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저는 대기실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빨간 벨벳 드레스를 입은 채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과 불안에 떠는 창백한 보호자들 사이에서 철저하게 이방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저를 힐끔거렸습니다. 야하게 차려입은 늙은 여자가 울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 비극 속의 광대 같았습니다. 2시간이 2세트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과장으로 보이는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환자 박철수 씨 보호자분 계십니까? 제가 아내입니다. 허둥지둥 일어섰지만 다리가 풀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제 진료실로 오시죠. 따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왜 따로 이야기하자는 걸까요?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혹시 죽은 걸까요? 의사를 따라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자리를 권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주었습니다. 진정하고 들으세요. 의사가 금태 안경 너머로 저를 보았습니다. 난처함과 동정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남편분은 고비 넘기셨습니다. 뇌출혈에 급성 심근경색이 겹쳤어요. 목숨은 건졌지만 하지만요. 선생님, 후유증이 아주 클 겁니다. 우측 반신 마비가 왔고 일시적인 실어증 상태입니다. 운동 능력 회복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시 말해 장기간 와병 생활을 하셔야 하니 간병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산 게 어디입니까? 마비가 와도 괜찮습니다. 제가 돌보면 됩니다.
그것이 제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런데 사모님, 의사가 말을 망설이며 볼펜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앞으로 간병하시면서 유의하셔야 할 아주 민감한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남편분의 발작 원인이 단순히 갑작스러운 심리적 충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멍하니 물었습니다. 의사가 서랍을 열더니 환자 소지품을 담은 비닐팩을 꺼냈습니다. 거기서 뜯다 만 은색 약껍질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분 양복 안주머니에서 이게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입원 당시 혈액 검사 결과 혈중 실데나필 농도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약껍질을 집어들었습니다. 꼬부랑 영어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약이죠? 심장약인가요? 의사가 한숨을 쉬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사모님. 이건 비아그라입니다. 아주 강력한 종류죠. 고혈압 병력이 있는 남편분이 허용치를 훨씬 초과해서 복용하셨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발기부전 치료제 오남용. 거기에 오늘 겪은 강력한 흥분 상태가 겹쳐 뇌혈관이 터진 겁니다. 여보, 잘 좀 보십시오. 오늘 제 입술에 바른 립스틱 색깔 예쁘지 않습니까? 눈을 그렇게 부릅뜨지 마십시오. 의사가 안구를 너무 심하게 굴리면 안압이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자, 얌전히 입을 벌리십시오. 오늘 제가 특별히 이 와인 레드 색깔의 립스틱을 바른 건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옛날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나운서가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나오면 당신은 입을 삐죽거리며 책상을 치고 환양년이라느니 입에 피를 칠했다느니 하며 욕했지 않습니까? 당신은 정숙한 여자는 입술색이 옅어야 하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어야 하며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그 정숙한 여자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옆 트임이 있는 벨벳 드레스를 입고 진한 향수를 뿌리고 은수저로 당신에게 새빨간 김치 국물을 한 방울씩 떠먹여주면서 말입니다. 자, 삼키십시오. 달그락. 스테인리스 숟가락이 하얀 사기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참 듣기 좋습니다. 이 널찍하고 차가운 VIP 병실에서 씩씩거리는 산소 호흡기 소리와 벽시계의 몸이 건조한 똑딱 소리를 제외하면 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우리가 여전히 행복한 부부라는 걸 증명하는 유일한 소리니까요. 아참, 소리가 하나 더 있었지요. 들리십니까? 제가 볼륨을 좀 더 높여드리겠습니다. 딴딴딴딴딴. 포운악 합의사 선율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마 아니겠지요. 당신은 평생 텅 빈 연설문이나 부하 교사들의 아부소리, 그리고 당신이 고함치는 소리만 듣고 살았으니까요. 당신이 탱고의 그 매혹적이고 갈등하며 욕망으로 가득 찬 리듬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당신이 싸구려 딴따라 음악이라고 금지했던 바로 그 음악이 지금 제 몸에 피가 돌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한 숟가락 더 드십시오. 오늘 국은 제일 매운 청양고추 가루로 끓였습니다. 인상 쓰지 마십시오. 의사가 당신 미각이 마비돼서 자극적인 걸 먹어야 자율신경을 자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의사 때문에 맵게 끓인 건 아닙니다. 당신 울라고 맵게 끓였습니다. 저것 보십시오. 주름진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흐릅니다. 매워서 우는 겁니까? 아니면 억울해서 우는 겁니까? 꽤나 억울하겠지요. 위대하신 박 교장 선생님. 명문여고의 전직 교장 선생님이자 항상 꼿꼿하게 서서 지팡이로 천하를 호령하던 분이 이제 썩은 통나무처럼 납작 엎드려 당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기름 냄새, 나는 마누라한테 목숨을 맡기고 있으니 말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드레스 좀 보십시오. 벨벳입니다. 아주 부드럽습니다. 한번 만져보시겠습니까?
아, 깜빡했습니다. 당신 오른손은 마취 됐지요. 왼손은 링거줄에 묶여 있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옛날에 당신 손은 셔츠 똑바로 다려. 차가 너무 뜨겁잖아. 나 죽일 셈이야. 집구석에서 밥만 축내는 여편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라며 명령할 줄만 알았지. 아내를 어루만지거나 단추를 채워줄 줄은 몰랐습니다. 허리를 감싸 안고 춤추는 건 더더욱 몰랐고요. 하지만 다른 남자가 그걸 해줬습니다, 여보. 그렇게 핏발선 눈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질투하십니까? 반신불수도 질투를 할 줄 아나 봅니다. 걱정 마십시오. 당신 안 버립니다. 한국 아내의 도리. 당신이 40년 동안 저에게 주입시킨 그 현모양처 사상 때문에라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저는 계속 여기 있을 겁니다. 몸도 닦아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하루 세끼 밥도 먹여줄 겁니다. 이웃들은 박 여사는 생불이야. 남편이 알아누웠는데 불평 한마디 없이 수발 들고 갈수록 젊어진다니까 하며 칭송하겠지요. 제가 당신에게 떠먹이는 국물 한 숟가락마다 제 30년의 억울한 눈물로 간을 했다는 걸 그들은 모르겠지만요. 삼키기가 힘든가 봅니다.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서 국물이 목으로 줄줄 흐릅니다.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이 손수건 기억나십니까? 5년 전에 제가 바닥 청소하다 실수로 당신 담배꽁초 떨어뜨렸을 때 당신이 제 얼굴에 던진 것입니다. 칠칠 맞은 여편네, 나이 먹더니 손발이 둔해 빠졌어라고 했지요. 오늘 제가 바로 그 손수건으로 당신의 지저분한 입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김칫국 맛이 좀 색다르지요. 너무 폭 익은 신맛, 혀가 찢어질 듯한 매운맛, 그리고 조용한 복수의 짠맛이 날 겁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저한테는 이 국물이 정말 달콤합니다. 그날 당신이 댄스 학원 문 앞에서 쓰러지던 순간을 봤을 때처럼 달콤합니다. 당신의 그 권력 같은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져 당신의 오만함과 함께 산산조각 나던 그 순간 말입니다. 자, 이 한 그릇 다 비우고 주무십시오. 자야 힘을 내서 제가 춤추는 걸 구경하지요. 오늘 밤에는 당신이 좋아하는 그 촌스러운 국화 무늬 잠옷 안 입을 겁니다. 이 빨간 드레스 그대로 입을 겁니다. 탱고 음악을 틀고 당신 침대 발치에서 혼자 춤을 추겠습니다. 강 선생님이 가르쳐준 회전을 할 겁니다. 날카로운 발차기와 도발적인 엉덩이 흔들기를 보여주겠습니다. 당신이 저의 유일한 관객이 되는 겁니다, 박 선생님. 도중에 자리를 뜨지도 않고 무엇보다 다시는 입을 열어 저를 비난할 수 없는 아주 충실한 관객 말입니다. 자, 하십시오. 왜 그렇게 떠십니까? 무섭습니까? 아니면 후회되십니까? 늦었습니다, 여보. 우리 연극은 이제 막 절정을 향해 가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입니다. 당신이 제가 끓인 국에서 유통기한 지난 여자 냄새가 난다고 타박했던 그날부터요. 만약 시간을 6개월 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이선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빨간 립스틱도 벨벳 드레스도 그리고 단단한 빌랑 열매를 자르는 칼처럼 날카로운 눈빛도 없는 여자를 말입니다. 그때 저는 그림자였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반짝이는 가구들 빼고는 주인인 저 자신조차 먼지 취급받는 이 150제곱미터짜리 고급 아파트에서 숨죽여 움직이는 회색빛 그림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은퇴한 남편을 젖은 낙엽처럼 바닥에 딱 달라붙어 쓸리지도 않는 쓰레기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제 남편 박 선생님은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청동으로 만든 동상이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하고 무거운 동상이 거실 한가운데 버티고 앉아 독재적인 침묵과 바닥을 쿵쿵 찍어대는 지팡이로 자신의 작은 왕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제 생체 시계가 1초의 오차도 없이 울립니다. 10년 동안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더블 침대에서 살금살금 빠져나옵니다. 남편은 등을 돌린 채
마치 낡은 기계가 억지로 돌아가는 듯한 엔진 소리를 내며 코를 골고 있습니다. 하루의 첫 번째 임무는 양말 다림질입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양말입니다. 평생 체면을 위해 살아온 전직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인 박 씨는 구겨진 양말을 신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고작 침실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베란다로 화분에 물 주러 가는 게 전부이면서도 그의 하얀 양말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주름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치익, 치익. 고요한 새벽에 울리는 스팀 다리미 소리가 제 한숨 소리처럼 처량하게 들립니다. 저는 옷감의 주름 하나하나를 정성껏 펴니다. 작은 주름이라도 하나 보이면 그는 지팡이로 제 다리를 톡 칩니다. 아프지는 않지만 끔찍한 모욕감을 주는 행동입니다.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양말 하나 제대로 못 다리면서 이 집구석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래? 그 다음은 아침 식사입니다. 한국에는 은퇴한 남편들을 부르는 아주 무서운 단어가 있습니다. 삼식이. 하루 세 끼를 집에서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는 놈이라는 뜻입니다. 남편은 아주 전형적인 삼식이인데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까탈스러운 삼식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뜨거운 국과 찰진 밥, 그리고 최소한 5가지 밑반찬이 있어야 합니다. 점심에는 국수나 냉면 같은 면 요리여야 하고 저녁에는 매번 새로운 메인 요리가 나오는 성대한 식탁이어야 합니다. 그날 점심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7월의 더위가 불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갈비탕을 끓이느라 2시간 동안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비 오듯 쏟아지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 속옷을 적셨습니다.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었습니다. 3일 동안 갈아입지 못한 헐렁한 꽃무늬 몸빼, 바지에 소고기 기름 냄새가 배어들었습니다. 여보, 식사하십시오. 제가 밥상을 참나무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뉴스는 정통성이 없다며 싫어해서 꼭 종이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접고 돋보기를 벗더니 마치 수라상 받는 왕처럼 느릿느릿 식탁으로 걸어왔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아내가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술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선생님의 채점을 기다리는 여학생처럼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오늘은 짤까? 싱거울까? 고기는 충분히 부드러울까? 그가 꿀꺽 삼켰습니다.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오늘 국은. 그가 말을 멈추고 젓가락으로 무 한 조각을 집어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썰어 놓은 게 들쑥날쑥해. 이건 두껍고 이건 얇잖아. 발로 썰었어? 칼이 좀 무뎌서.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핑계는 서툰 목수가 연장 탓한다더니. 그가 코웃음을 치며 다시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의자를 당겨 같이 앉으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가 손대지 않은 생선 대가리나 남은 밥을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박 씨가 갑자기 수저를 멈추더니 마치 더러운 똥파리라도 쫓아내듯 코앞에서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이선자 씨. 네? 당신 나한테서 좀 떨어져 앉을 수 없어? 제가 멈칫하며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혐오감을 감추지 않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몸에서 냄새가 너무 심해. 온통 기름 냄새, 파, 마늘 냄새, 액젓 냄새. 다 섞여서 꼭 상한 오이지 냄새가 나. 밥상 머리에 앉기 전에 좀 씻을 줄 몰라?
당신 냄새 때문에 밥맛이 뚝 떨어지잖아. 그 말은 찌는 듯한 여름 오후에 제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 옷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네, 낡았고 국물이 좀 튀어 얼룩졌습니다. 소매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정말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희생의 냄새가 아닙니까? 에어컨도 없는 부엌에서 당신에게 영양가 있는 갈비탕을 먹이려고 2시간이나 씨름한 냄새가 아닙니까? 왜 그게 당신 눈에는 역겨운 오물 냄새로 비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거실 가서 먹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제 밥그릇을 들고 도망치듯 거실로 나가 낮은 차 탁재 쪼그리고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밥그릇에 떨어진 눈물이 짰습니다. 저쪽 식탁에서는 박 씨가 태연하게 갈비탕을 즐기고 있었고 후루룩거리며 만족스럽게 국물 마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제 공로를 먹고 제 청춘을 먹으면서도 제 땀 냄새는 혐오했습니다. 그날 오후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끝내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큰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반짝이는 거울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있는 건 누구입니까? 62살이지만 실수는 되어 보이는 노파가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는 시장에서 산 싸구려 플라스틱 집게 핀으로 대충 틀어 올렸습니다. 얼굴색은 칙칙하고 모공은 넓어졌으며 비싼 선크림을 아끼느라 햇볕에 그을린 기미와 검버섯이 가득했습니다. 처녀 시절 당신에게 학처럼 가냘프다고 칭찬받던 제 몸은 이제 뚱뚱하고 축 처져 있었습니다. 배는 2번의 출산과 남편과 자식이 남긴 음식을 허겁지겁 먹어치운 탓에 뱃살로 가득했습니다.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손톱은 짧게 깎였고 손톱 밑에는 아직 씻겨 나가지 않은 시금치 물이 검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선자, 너 죽은 거니? 거울 속에 저에게 물었습니다. 문학 선생님을 꿈꾸었고 머리에 꽃 꽂는 걸 좋아했던 이선자라는 여자는 죽었습니다. 이제 철수 엄마 아니면 박신의 가정부만 남았습니다. 저는 부엌의 연기 속으로, 기름 튀는 소리 속으로, 남편의 고함 소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왼쪽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치고 띄엄띄엄 뛰었습니다. 이 저밖에 앉아 신문을 읽는 왕을 모시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머릿속에서 소리 없는 비명이 울렸습니다. 이렇게 시들어가다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기름 냄새 난다고 구박받으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향기가 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귀신 쫓듯 손을 휘저으며 대하는 게 아니라 소중하게 바라봐 주기를 원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온통 회색, 갈색, 검은색 뿐이었습니다. 박 씨가 제 나이에 맞다며 골라준 점잖은 옷들이었습니다. 나이 먹고 알록달록하게 입으면 사람들이 비웃어 늙어서 주책 부리지 마.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옷장 문을 쾅 닫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아까 그 가스레인지 불보다 더 뜨거운 반항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부엌 구석에 쌀독이 생각났습니다. 하얀 쌀 아래 검은 비닐봉지가 있었습니다. 저의 비자금이었습니다. 장 보고 남은 돈. 아들이 생일날 몰래 쥐어준 돈을 거기에 숨겨두었습니다. 다가오는 결혼기념일에 남편에게 발 마사지기를 사주려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발 마사지기는 영원히 세상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 차가운 쌀독 깊숙이 손을 찔러 넣었습니다. 쌀알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며 거친 피부를 스쳤습니다. 검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꽤 묵직했습니다. 돈뭉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갈 것입니다.
남편은 마음 수양을 하고 덜렁대는 성격을 고치라며 서예 교실에 등록하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원하는 곳으로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저만의 향기를 찾으러 갈 것입니다.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다시 빗고 낡은 헝겊 신발을 신었습니다. 나가기 전 소파에 동상처럼 앉아있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저 학원 등록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거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래, 가봐. 5시 전에는 들어와서 밥해. 오늘 저녁은 고등어 무조림 먹고 싶으니까. 뼈가 으스러지게 푹 졸여.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명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가부장적인 냄새로 숨 막히던 공간을 등 뒤로 가두었습니다. 거리로 나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먼지와 매연이 가득했지만 저에게는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오늘 오후의 외출이 저를 먹물 냄새나는 서예 교실이 아니라 진한 남자 향수 냄새와 쿵짝거리는 음악, 그리고 운명의 빨간 하이힐이 있는 곳으로 이끌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구민회관은 집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에 있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에는 즐거운 노후, 건강한 삶 같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묵직한 비자금이 든 낡은 인조 가죽 가방을 움켜쥐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심장이 도둑질하는 사람처럼 뛰었습니다. 목표는 3색 2호 서예 교실이었습니다. 그곳은 남편이 가라고 한 곳이었습니다. 글씨 쓰는 법 좀 배워서 마음 좀 가라앉혀. 글씨가 지렁이 기어가는 것 같아서 내 연금 대신 받아올 때마다 내가 다 창피해 죽겠어. 관절염이 있는 다리로 헐떡이며 3층까지 올라갔습니다. 3색 2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에 A4 용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예반 정원 마감, 다음 학기에 등록해주세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실망해야 마땅했습니다. 남편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해 걱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가슴속에서 비눗방울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자리가 없답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하늘이 제가 그 시커먼 먹물을 묻히는 걸 원치 않나 봅니다. 저는 먹물 냄새가 싫습니다. 20년 동안 시어머니께 다려드렸던 한약 냄새가 생각나서 역겨웠습니다. 돌아가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복도 저편 끝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짝 쿵짝. 음악 소리였습니다. 늘 듣던 구슬픈 가야금 소리나 졸린 대금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활기차고 강렬하며 뚝뚝 끊어지는 불꽃 같은 리듬이었습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의 혹은 도망치고 있는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 같았습니다. 제 다리가 홀린 듯 저절로 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3개 모호 댄스 스포츠 동호회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눈을 대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상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방이 거울로 된 벽은 따뜻한 조명을 반사하고 있었고 바닥은 반질반질했습니다. 그 마룻바닥 한가운데서 저와 비슷한 연배에 심지어 더 나이 든 여자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저와 달랐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고 종아리를 드러냈습니다. 뾰족한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눈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도 봄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의 선두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강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그 남자의 이름을 몰랐지만 첫인상은 강렬했습니다. 이 남자 너무나 난잡하다. 55살쯤 되어 보였지만 멀리서 보면 40처럼 보였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검은 머리는 예술가처럼 뒤로 빗어 넘겼습니다. 그는 검은색 실크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세상에 단추를 2개나 풀어 헤쳤습니다. 조명 아래서 번들거리는 가슴 피부가
언뜻언뜻 보였습니다. 정장 바지는 긴 다리와 탄탄한 엉덩이에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표범처럼 유연하게 움직였습니다. 뚱뚱한 아주머니 수강생의 손을 잡고 한 바퀴 돌린 다음 능숙하게 그녀의 허리를 받쳐 안았습니다. 좋아요. 골반을 더 세게 튕기세요. 마음속에 불꽃을 터트리세요, 누님들. 나이 먹었다고 몸까지 굳게 두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따뜻했으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백조 떼를 훔쳐보는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흑빛 낡은 옷을 만지작거리며 기름 냄새 쩌는 할망구가 훔쳐보는 걸 들키기 전에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 누님? 등 뒤에서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쏘스라치게 놀라 하마터면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확 뒤돌아보니 강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언제 왔는지 모르게 바람처럼 문가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서니 그에게서 나는 향기가 맡아졌습니다. 먹물 냄새도 박 씨의 파스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진한 남성용 샤넬 향수와 약간의 땀 냄새가 섞인 냄새였습니다. 파 마늘 냄새에만 익숙했던 제 코를 강하게 자극해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 방을 잘못 찾았습니다. 제가 더듬거리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잘못 찾긴요. 강 선생님이 잇몸을 드러내며 웃었는데 꽤 매력적이었습니다. 그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박 씨의 경멸 어린 시선이 아니라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마치 잠재력 있는 상품을 보듯이 말입니다. 그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고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춤 배우러 오신 거 맞죠? 아니요. 서예 배우러 왔는데 자리가 없어서요. 서예라고요. 강 선생님이 복도가 울리도록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농담하시는 거죠? 누님 같은 몸매를 가진 분이 꼼짝 않고 앉아서 글씨나 쓰는 건 재능 낭비예요. 저는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같은 몸매요? 강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허공의 손으로 곡선을 그리며 제 몸매를 흉내냈습니다. 그냥 보면 좀 통통해 보일지 몰라도 저는 전문가라서 딱 보면 압니다. 골반 라인이 예술이에요. 골반이 넓고 엉덩이가 풍만하잖아요. 탱고를 위해 태어난 몸매예요, 누님. 누님이 골반 한번 흔들면 젊은 애들이 질투나서 눈 돌아갈걸요. 그의 말은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골반 라인이 예술이라니. 평생 박씨에게 엉덩이가 소쿠리만 하다느니 오리처럼 뒤뚱거린다느니 하는 소리만 들었는데 2번이나 아이를 낳아 망가진 이 엉덩이를 예술이라고 칭찬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선생님, 농담도 참, 저는 늙어서 몸이 굳었습니다. 늙긴 뭐가 늙어요. 강 선생님이 콧구멍이 보일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비밀을 공유하듯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마음이 늙으면 몸도 늙는 거예요. 이 다리 좀 보세요. 그가 제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왜 이 예쁜 다리를 촌스러운 바지 속에 감추고 계세요? 하이힐 한번 신어보세요. 여왕, 이 된 기분일 거예요. 그러더니 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제 손목을 잡고 연습실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무심한 듯하지만 힘 있는 손길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신발장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알록달록한 댄스화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큐빅이 박힌 7cm 굽의 빨간 구두를 집어들었습니다. 240 맞죠? 발이 날씬해서 딱 240이겠네.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에 남자가 내 발 앞에 무릎을 꿇다니. 박 씨는 프러포즈 할 때조차 무릎 꿇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높은 곳에 앉아 있었고 저는 바닥에 무릎 꿇고 그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기 나는 낯선 남자가 한쪽 무릎을 꿇고 제 갈라진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려 낡은 헝겊 신발을 벗기고 빨간 하이힐을 신겨주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여왕님. 저는 떨면서 일어났습니다. 구두는 꽉 끼었고 높은 굽 때문에 비틀거렸습니다. 앞으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단단한 팔이 제 허리를 받쳤습니다. 자, 보세요. 저한테 의지하셔야 해요. 탱고는 믿음입니다. 몸을 뒤로 젖히세요. 제가 받쳐드릴게요. 단추 풀린 그의 가슴에 제 몸이 닿는 순간 등골에 전기가 흘렀습니다. 뜨거운 남자의 살 냄새가 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묻어두었던 죄책감 섞인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빨간 구두를 신고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보리 발그레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이선자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여자가 깨어난 것입니까? 수강료가 얼마입니까?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신발 포함해서 3개월에 30만 원입니다. 강 선생님이 승리감에 찬 눈빛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30만 원. 제가 가져온 비자금과 정확히 일치하는 액수였습니다. 박 씨에게 발 마사지기를 사주려고 했던 돈이었습니다. 아침에 찌푸리고 있던 박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역겨워하던 기름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 발에서 빛나는 빨간 구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방에 손을 넣어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쌀 냄새와 멸치 냄새가 밴 돈뭉치를 꺼냈습니다. 등록하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며 돈뭉치를 강 선생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대신 비밀 지켜주셔야 합니다. 남편이 엄한 사람이라서요. 강 선생님은 멸치 냄새가 배어있는 돈을 아무렇지 않게 받으며 윙크했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비밀 하나씩은 있어요, 누님. 지치지 않는 다리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수업 때 이름은 로즈로 하죠. 본명 쓰면 재미없잖아요. 로즈. 제가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장미. 정말 고급스럽고 여성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통금 시간 5분 전인 4시 55분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헝겊 신발은 신발장에 넣고 산 구두는 쌀도 깊숙이 숨겼습니다. 왔어? 서에 등록했어. 박 씨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물었습니다. 심장이 조여들었지만 입에서는 첫 번째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네, 했습니다. 선생님이 손이 굳어서 연습 많이 해야겠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얼른 가서 밥해. 고등어 조림은?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을 써는 칼질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쿵짝거리는 음악 소리가 맴돌았고 실내화를 신은 발은 마치 빨간 하이힐을 신고 까치발을 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가정주부 이선자의 반란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주 화, 목, 토요일 오후마다 이선자는 죽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연습실에 불타는 여인 로즈만이 살아 있었습니다. 시장에 가는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파 한 단도 깎고 멸치도 들었다 놨다 하며 고르던 제가 이제는 대충 샀습니다. 시든 채소면 어떻고 작은 생선이면 어떻습니까? 빠르면 그만이지. 그래야 백화점 구석진 곳에 있는 속옷 매장으로 달려갈 수 있으니까요. 평생 베이지색이나 흰색 면 팬티, 배꼽까지 올라오는 헐렁하고 튼튼해서 세탁기에 막 돌려도 되는 것만 입었습니다. 박 씨는 그걸 가정주부의 작업복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손은 얇고 작은 레이스 속옷을 떨면서 만지고 있었습니다. 와인색, 신비로운 검은색. 아가씨, 이거 입으면 따갑지 않습니까? 제가 얼굴을 붉히며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젊은 점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사모님.
고급 실크 레이스라 안 그래요? 입으면 남편분이 아주 좋아하실걸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주세요. 안 보이게 잘 싸주세요. 신문지로 2번 싸주세요. 저는 속옷 꾸러미를 장바구니 밑바닥에 숨기고 그 위에 무와 양파를 덮었습니다. 욕망과 생활고의 우스꽝스러운 조합이었습니다. 댄스 교실에서 할머니 옷을 벗어 던지고 플레어 스커트와 새 레이스 속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설었습니다. 뱃살은 좀 들어가 보였고 엉덩이는 더 빵빵해 보였습니다. 그때 강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어서 와요, 로즈. 오늘 향기 좋은데요. 그는 더 이상 저를 누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그 호칭에 소주를 마신 것보다 더 취했습니다. 넘실 때는 탱고 음악 속에서 고개를 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강 선생님이 가르쳤습니다. 탱고에서 여자는 발을 보려고 고개를 숙이면 안 돼요. 파트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봐야 해요. 도도하게 굴어요. 그가 제 허리에 뜨거운 손을 얹었습니다. 어설프게 잡는 게 아니라 소유하듯 꽉 움켜쥐었습니다. 우리 몸이 밀착되었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이 느껴졌고 세상에 그가 리드할 때 허벅지 근육의 움직임까지 느껴졌습니다. 제 땀과 그의 땀이 섞였습니다. 진하고 비릿하며 육감적인 냄새였습니다. 너무 가벼워요. 강 선생님이 몸을 뒤로 젖히는 동작을 할 때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숨결이 목덜미를 간지럽혔습니다. 로즈를 얻은 남자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요. 어쩜 이렇게 부드럽고 달콤하죠. 눈을 감고 그 달콤한 거짓말을 즐겼습니다. 집에서 박 씨는 저보고 맷돌처럼 무겁다느니 코끼리처럼 쿵쿵거린다느니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깃털이었습니다. 소중하게 다루어지고 이끌렸습니다. 가끔 강 선생님의 손이 허리 아래로 미끄러져 풍만한 엉덩이에 닿을 때가 있었습니다. 놀라서 밀어내려 하면 그는 저를 더 끌어당겼습니다. 긴장 풀어요, 로즈. 힘 빼요. 몸을 자유롭게 놔둬요. 저는 힘을 뺐습니다. 설거지도 공과금 걱정도 없는 열정과 애무만이 존재하는 세상으로 그 남자가 저를 이끌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5시를 알리는 벽시계 종소리가 사망 선고처럼 울렸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다시 이선자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대충 세수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산 싸구려 제스민 향수를 손목에 뿌려 남자 땀 냄새를 덮은 뒤 박 씨의 개코가 무서워 항균 비누로 다시 씻어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장바구니를 든 채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차갑고 답답한 집안 공기가 덮쳤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딱딱한 등을 보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10분 늦었어. 그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기억 니은 배우는 게 뭐 그리 오래 걸려? 또 동네 아줌마들이랑 수다 떨다 왔어? 아니요. 오늘 선생님이 새로 긋기를 가르쳐 주셨는데 너무 어려워서요. 거짓말이 더 매끄럽게 나왔지만 심장은 여전히 탱고 리듬에 맞춰 뛰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부엌에 없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빙글빙글 도는 턴과 강 선생님의 눈웃음과 함께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손으로는 팔을 썰었지만 발은 1, 2, 3, 1, 2, 3 박자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손으로는 간을 맞추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허리에 닿았던 뜨거운 손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국에 사단이 났습니다. 콩나물국을 끓였습니다. 원래는 맑고 담백해야 하는 국입니다. 하지만 춤의 열정에 취해 저도 모르게 고춧가루를 한 숟가락 듬뿍 넣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다진 마늘 한 숟가락과 후추까지 넣었습니다. 진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터뜨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감정처럼 말입니다.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벌건 국물이 김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앉아 국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그가 숟가락으로 휘휘 저었습니다. 나를 고춧가루로 죽일 셈이야? 왜 이렇게 시뻘게? 아, 그게. 제가 움찔했습니다. 요새 날씨가 좀 쌀쌀해서 당신 몸 좀 녹이고 혈액순환 좀 되라고 맵게 끓였습니다. 박 씨가 흥하고 콧방귀를 뀌더니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후루룩, 콜록콜록. 그가 살에 들려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식탁을 콱 내리치자 국물이 튀었습니다. 미쳤어. 이걸 어떻게 먹어? 남편 죽이고 딴 놈이랑 도망가려고 작정했어? 무심코 던진 그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딴 놈이랑 도망간다니. 찔려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섭섭한 말씀을 실수로 좀 많이 넣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닦으며 둘러댔습니다. 박 씨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화내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낯선 냄새를 맡은 맹수처럼 무서운 침묵이었습니다. 그가 킁킁거렸습니다. 근데 오늘 당신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몸이 굳었습니다. 무슨 냄새? 향수 다 씻어냈는데? 강 선생님 땀 냄새가 머리카락에 남았나? 무슨 냄새 말입니까? 기름 냄새가 아니야. 박 씨가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분 냄새? 서예 배우러 가면서 분칠했어? 깜짝 놀라 입을 닦았습니다. 아차. 수업 때 강 선생님이 입술이 너무 창백하다고 해서 색깔 있는 립밤을 살짝 발랐는데 깜빡하고 안 지웠나 봅니다. 아닙니다. 김치 먹어서 묻었나 봅니다. 제가 딱 잡아떼며 서둘러 국그릇을 치웠습니다. 다시 끓여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부엌으로 도망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제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무시하는 눈빛이 아니라 다른 색깔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둡고 탐색하는 눈빛. 이 집의 가짜 평화가 곧 깨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탱고는 이미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었고 빨간 구두는 매일 밤 꿈속에서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그 목요일 오후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서울을 덮쳤습니다. 지나가다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다가올 겨울의 입김을 머금은 차갑고 끈질긴 비였습니다. 빗방울이 연습실 유리창을 때리며 하얀 물에 장막을 쳐서 안과 밖의 잔인한 현실을 갈라놓았습니다. 오늘 교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이 다니던 할머니들은 비 때문에 아프거나 손주를 데리러 가야 해서 결석했습니다. 저, 로즈와 강 선생님 뿐이었습니다. 집에 가야 했습니다. 주부 이선자의 이성이 베란다에 널어놓은 빨래를 걷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로즈의 다리는 반질반질한 마룻바닥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너무 조용하네요. 강 선생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블루투스 스피커로 다가가 곡을 바꿨습니다. 라 쿰파르시타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애절하고 강렬하며 비극적인 곡이었습니다. 한 곡 제대로 쳐볼래요? 우리 둘이서만요. 강 선생님이 뒤돌아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중충한 비 오는 오후 그의 눈빛은 더 깊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침을 삼키고 떨리는 손을 그의 따뜻한 손바닥 위에 얹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딱 한 곡만입니다. 저 가서 밥 해야 합니다. 밥 생각은 잊어요, 로즈. 그 가부장적인 남편도 잊어요. 지금 이 세상엔 당신과 나뿐이에요. 그가 저를 확 끌어당겼습니다. 퍽.
천둥이 치더니 순식간에 건물 전체가 정전되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꺼졌습니다. 방은 비에 젖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회색빛만 남아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공간이 갑자기 좁아지고 밀도가 높아진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려 배터리로 돌아가는 스피커 소리를 덮어버릴 듯 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도덕의 경계선이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